여기 우리 아빠 무덤인데 누구세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 한 남자가 검은 우산을 쓴 채 어느 한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게 넋을 놓고 있는 그때 어느 한 소년의 한마디에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13년 전 세상을 떠난 그 녀석과 똑같았습니다. 눈매, 오뚝한 콧날, 심지어 미소 지을 때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까지. 하지만 그 순간 만호가 알게 된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만호 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1초면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모여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해 겨울 서울 외곽 어느 한 공동묘지에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74세 최만호 씨가 여느 때와 같이 먼저 보낸 아들 묘지 앞에 있었습니다. 한때 업계 5위까지 올라선 건설사의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죽은 아들 앞에서 무릎 꿇는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검은 우산을 쓴 채 차가운 빗물이 바지 끝자락에서 무릎까지 적도록 내버려 두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 다발의 꽃이 들려 있었고 꽃다발의 꽃잎들이 빗물에 젖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있었죠. 지훈아, 아버지 왔다. 만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매주 이 자리에서 먼저 보낸 아들을 보고 싶어 했지만 먼저 떠난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의 후회만 깊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들 강지훈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만호가 직접 고른 글자였지만 정작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었죠. 만호는 1954년 경상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린 만호는 맨발로 학교에 다니며 공부했고 겨울에는 연탄 한 장 아껴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 시절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꿈만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그 꿈 하나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건설회사에 입사의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동료들이 술자리에서 웃고 떠들 때 그는 설계도면을 그리고 있었죠. 결혼은 그에게 사랑보다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건설업계 거물의 딸이었기에 그들의 결혼은 계산된 결합에 가까웠습니다. 결혼 후 만호는 마침내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억척같이 살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만의 사업체를 세울 수 있었고 업계 5위까지 키워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때로는 냉정하게 동료들을 내쳐야만 했습니다. 만호는 성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차가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던 만호에게 아내는 점점 멀어져 갔고 지병을 앓고 있었던 아내는 결국 지훈이 중학생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만호는 거래처에 전화를 받았고 그 모습을 본 지훈의 눈빛은 그날 이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2024년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만호는 무덤가에 홀로 서 있습니다. 매주 이곳을 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상이 되었죠.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린 채로 말입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죠. 74세의 만호는 이제 세상에 많은 부를 얻었지만 정작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는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 지훈의 묘비를 바라보며 만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틀렸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알겠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빗소리만이 그의 참회를 들어줄 뿐이었죠. 만호의 집은 성북동 언덕에 자리한 60평 아파트였습니다. 한때는 강남으로 이사를 계획했지만 지훈이 죽고 난 후 그런 일들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정작 그 사진 속 미소는 만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을 뿐이었죠. 매일 아침 6시 만호는 홀로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차려준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지만 혼자 먹는 밥은 몇 해가 지나도 적응이 되지 않아 모래처럼 목 넘김이 어려웠습니다. 지훈이 살아있을 때는 이 식탁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오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사업 이야기를, 아들은 예술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죠. 만호는 지훈이 중학생이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그림 그리는 것이 좋다며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가 생생했습니다. 당시 만호는 신문을 읽다 말고 차가운 시선을 아들에게 던지며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고 일갈했습니다. 후계자답지 않은 한가한 소리라고 단호히 말했죠. 지훈의 작은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아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여겼죠. 그 후로 지훈은 점점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는 줄어들었고 아들의 눈빛에서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밝음이 사라져갔습니다. 만호는 그런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공만을 추구해온 그에게는 아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생소한 일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올라간 지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지만 집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만호는 아들이 반항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지훈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은 끝까지 미술대학에 가겠다고 고집했지만 만호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건축학과가 아니면 용돈도 학비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통첩을 내렸죠. 만호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훈은 굴복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빛이 꺼지는 것을 만호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아들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체념에 가득 찬 목소리로 건축학과에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훈은 만호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만호는 아들이 회사에 들어온 것을 무척 기뻐했지만 지훈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일은 성실히 했지만 열정은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회사 직원들은
사장 아들을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지훈 자신은 그런 특별한 대우를 불편해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동기들이 함께 식사하자고 해도 대부분 거절했죠. 만호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직접 대화를 시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지훈의 말은 최소한에 그쳤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묻는 아버지에게 계획서대로 진행하겠다는 형식적인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딱딱하고 형식적인 대화만이 오갔습니다. 만호는 가끔 아들과 점심이나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서는 능숙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초보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지훈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 지훈이 27살이 되던 해봄, 언제부턴가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끔 입가에 미소를 띠기도 했고 출근할 때 발걸음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만호는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지훈이 처음으로 만호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을 때 만호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훈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지훈이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만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궁금했죠. 지훈은 김서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1년 정도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만호는 자연스럽게 어느 집 딸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지훈은 망설이며 서영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지훈이 간절히 서영은 정말 좋은 사람이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지만 만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격에 맞지 않는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지훈은 가문의 격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세상을 모른다며 아들을 타박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집안, 교육, 경제력이 모두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죠. 지훈이 아버지도 어머니와 결혼할 때 그런 계산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만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결혼도 사업상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아들 앞에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호는 어쨌든 안 된다며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훈은 만호에게 간청했지만 만호가 목소리를 높이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라고 선언하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의 표정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잠깐 찾아왔던 행복의 빛이 다시 사라진 것입니다. 만호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지훈의 절망적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성공한 아버지로서 아들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만호는 시간이 지나면 지훈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의 여성을 만나게 되면 지금의 감정은 잊힐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의 착각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조건이나 계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훈과 김서영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2010년 가을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던 지훈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쁘게 움직이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식당의 서빙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과 달리 손님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내는 그녀의 모습이 지훈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식당을 자주 찾는 손님과 직원의 관계였습니다. 지훈은 점심시간마다 그 식당을 찾았고 서영은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23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대신 어려운 생계를 돕기 위해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죠.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였고 어머니는 힘들게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힘들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영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항상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서영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녀의 순수함 때문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에 관심 없이 자신을 대하는 서영의 태도가 그에게는 신선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사장 아들이라는 시선을 받았지만 서영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청년 지훈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용기를 내어 서영에게 퇴근 후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두 사람의 진짜 첫 만남이었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건축회사에서 일한다고만 말했고 구체적인 직책이나 집안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영 역시 자신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과의 시간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에게 서영은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는 존재였고 서영에게 지훈은 자신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첫 번째 남성이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지훈은 서영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늘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꿈도 그녀 앞에서는 자유롭게 꺼내 놓을 수 있었죠. 지훈은 서영에게 자신이 그동안 그려온 스케치들을 보여주며 어린 시절 화가를 꿈꾸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영은 그의 그림을 보며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진심 어린 그 반응은 지훈의 마음을 단숨에 열리게 했고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감성이 그녀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서영 또한 지훈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지훈을 만나는 순간은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서영을 단순한 연인이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중하며 그녀의 생각과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서영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따뜻하고 특별한 감정이었죠.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1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지우는 서영에게 프로포즈를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호의 거절 이후 지훈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서영과 지훈을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먼저 서영이 일하던 식당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식당 사장은 갑작스럽게 서영을 해고했고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우는 아버지의 소행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만호는 서영의 가족들이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임대료가 2배로 오르고 각종 행정 검사가 연달아 들이닥쳤습니다. 서영의 부모님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고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우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자비한 압력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서영을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의 한적한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처음 만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영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지훈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절망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서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최근 일어난 모든 불행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서영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함께 지낸 1년 동안 지훈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에게 그토록 냉혹할 수 있다는 현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모두 저 때문이에요? 서영의 물음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족도 사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서영의 말에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영아, 안 돼. 우리 함께 버텨보자. 아버지 마음도 언젠가는 변할 거야. 언제까지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훈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알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단단했습니다. 결국 서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훈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지훈은 살아있는 시체와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고 누구와도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서영과 헤어진 후 그녀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서영이 이사를 하는 바람에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지우는 점점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걱정했지만 지우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2011년 7월의 어느 날 밤 지우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서영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컸던 지우는 차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영의 번호는 이미 바뀐 상태였지만 습관적으로 그 번호를 눌러보곤 했습니다. 역시나 연결되지 않는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죠. 지우는 차에서 내려 빗속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순간,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지훈의 모습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비는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다리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마주오던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중앙선을 침범하며 다리 위로 올라왔고 지훈이 서 있던 곳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지훈은 트럭의 헤드라이트를 보았습니다.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지훈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만호는 병원 복도를 오가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죠. 몇 시간 후 지훈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간신히 눈을 뜬 지훈의 시선이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만호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여기 있어. 지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만호는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영이. 그것이 지훈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27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만호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게 한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27년 만에 영원히 아들을 떠나보내는 순간, 만호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의 장례식에서 만호는 처음으로 김서영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그리워했던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영 가족은 이미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떠난 상태라 쉽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사랑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와
그녀의 가족까지 상처 입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부터 13년 동안 만호는 매주 아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무너진 마음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에 부른 그 이름, 서영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13년이 흐른 2024년 서울 외곽의 공동묘지는 여전히 만호에게 유일한 위안의 장소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 만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업계에서 잘 나가던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는 한 명의 아버지만이 남아 있었죠. 회사 경영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전문 경영진에게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만호에게는 더 이상 사업 확장도 매출 증대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식사를 하고 지훈의 방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전부였죠. 지훈의 방은 13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연필, 벽에 걸린 달력, 방안 곳곳의 유품들까지 모두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죠. 가사도우미가 청소를 하겠다고 나설 때마다 만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들의 흔적만은 결코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김없이 만호는 지훈의 묘지를 찾아간 날이었어요. 그날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채 묘비 앞에 선 만호는 아들의 무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왔다. 차가운 대리석 위에 떨어진 빗물들이 흘러내렸습니다. 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서영이 아버지가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더구나. 늦게라도 사과하고 싶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인데 누구세요? 맑고 어린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만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파란 점퍼와 해진 운동화를 신은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들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 만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젖은 머리칼 아래 드러난 눈매, 콧날, 그리고 미소 지을 때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까지. 그것은 어린 시절 지훈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소녀는 묘비를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인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그 순간 만호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이 끝내 반대했던 여자 김서영의 아들이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만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3년 전 지훈이 죽기 전에 서영이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몰래 결혼한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민준이라는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부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만호 역시 지금 눈앞의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들에게 이런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13년 동안 자신을 모른 채 살아왔다는 현실이 그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왔니?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가끔 혼자 아빠한테 와요.
아이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지만 만호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3년 동안 서영과 이 아이가 그곳에서 힘겹게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사랑을 짓밟은 결과로 말이죠. 만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그의 무릎을 적셨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호가 아이의 작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아빠의 아버지란다.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변했습니다. 진짜요? 그럼 저한테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기쁨이 만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13년 동안 이 아이는 조부모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할머니도 있어요?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아이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가 이내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좋아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한테 가족이 있을 거라고. 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만호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13년 동안 할아버지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호는 그런 손자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죠. 그것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서영 씨가 일하고 있는 식당은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 위에는 간판은 비바람에 바래져 희미하게 보였죠. 만호는 차를 세우고 그 간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3년 전 지훈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곳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몇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분주히 움직이는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죠.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을 닦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13년 전 기억 속의 김서영과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13년의 세월과 고단함이 그녀를 늙게 만든 것이죠. 서영의 손은 뜨거운 물과 세제로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리며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보이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요. 만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의 말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13살 아이가 어머니의 고단함을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만호를 아프게 했습니다. 민준이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왔어요. 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뒤돌아보았죠.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그녀의 시선이 만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3년 전 지훈과 함께 무릎을 꿇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애원했던 그 여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활에 지친 30대 중반 여성의 모습이 있을 뿐이었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흥겹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러 갔다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맞아요. 서영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자신의 뒤로 숨기려는 듯 한 발짝 물러섰죠. 13년 동안 쌓아온 모성 본능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영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안쪽으로 들어가. 민준이 의아해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본 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영과 만호만 남은 식당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만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오랜만이다. 저는 할 이야기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서영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13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서영은 깨진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만호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아가, 제발.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서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요? 13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민준이를 위해서라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만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영은 깨진 그릇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만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생활이 힘들겠지? 내가 도와주마. 민준이 교육비도 생활비도. 서영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서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그렁그렁 거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울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13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돈으로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지훈이를.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13년간 참아온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식당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에 서영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만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섰어요. 문을 닫는 순간 서영이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3년 동안 참아온 감정들이 마침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만호는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식당을 바라보니 서영이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2층 창문에서는 민준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죠. 만호는 민준에게 작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민준도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에서 만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을.
만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13년 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서영의 마음을 돌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영의 차가운 눈빛과 민준이의 순수한 미소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13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손자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할아버지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의 마음을 돌리고 민준이에게 진짜 할아버지가 되기 위한 긴 여정의 첫날이었죠. 만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의 아들과 네가 사랑했던 사람을 지킬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13년의 후회를 씻기 위한 속죄의 길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 모르지만 만호는 끝까지 걸어갈 각오를 다졌습니다. 손자 민준이의 환한 미소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서영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침 6시 만호는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영이 출근하는 시간을 맞춰온 것이었죠. 그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영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13년의 죄를 씻을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서영이 식당 문을 열고 나타났을 때 만호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영은 만호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제의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죠. 왜 또 오셨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식당 앞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의 차가운 기운이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호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을 본 행인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만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13년 전에도,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잘못을 저질렀다.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봅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내가 지훈이한테 못했던 것들, 너한테 못했던 것들,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 벌을 받아야겠다. 만호의 목소리는 낮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 할아버지 왜 저러시는 거냐고 속삭였고, 또 다른 사람은 뭔가 깊은 사연이 있나 보네라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식당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만호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만호의 어깨를 밀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만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내 사과를 받아다오. 그래야 일어설 수 있겠다. 서영은 망설였습니다. 13년간 쌓인 분노와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지만 이렇게 길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만호를 보니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알겠어요. 사과받을게요. 이제 일어나세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가. 내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니까. 서영은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고 만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본 후 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서영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만호는 서영의 고단함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손님을 맡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13년 동안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다고 생각하니 만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만호의 차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민준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만호는 차에서 내려 민준을 맞았습니다. 민준아, 학교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나도 할아버지 있다고 자랑했어요. 다들 부러워했어요. 민준의 말에 만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더 자주 와야겠네. 민준이 식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화나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우시는 소리 들었거든요. 만호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서영이 혼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아무에게도 기댈 곳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온 그녀의 마음을 생각하니 자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많이 미안한 일을 했단다. 그래서 엄마 마음을 풀어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민준이 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리실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만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민준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만 만호가 들어오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민준아, 숙제 먼저 하고 와. 서영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2층으로 올라간 후 서영과 만호만 남았습니다. 식당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감지하고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시켜다오. 서영이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뭐든지 하겠다. 필요 없어요. 13년 동안 혼자 잘해왔는데 지금 와서 도움 필요하지 않아요. 서영의 말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당 구석에 조용히 앉아 서영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자연스럽게 물을 따라주고 빈 그릇을 치우는 등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영이 만호를 제지하려 했지만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크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호의 도움으로 일이 조금 더 수월해지자 서영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만호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서영이 만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손님들이 봅니다. 괜찮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만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호는 서영과 민준을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조용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사과보다는 속죄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호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서영이 출근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죠. 그리고 서영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물 따라주기, 빈 그릇 치우기 등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했습니다. 서영은 처음에는 만호를 완전히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매일같이 나타나 묵묵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몰리는 저녁 시간에는 만호의 도움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럼에도 서영은 여전히 만호와 직접적인 대화를 피했습니다. 13년간 쌓인 원망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는 없었으니까요.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매일 오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식당으로 달려와 만호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쏟아놓았죠. 만호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13년 동안 놓친 손자의 성장 과정을 조금씩 메워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수학 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만호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똑똑하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런 만호와 민준의 모습을 지켜보는 서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생긴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13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때때로 만호가 진정으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만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3년간의 미움과 원망의 벽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세면을 하고 6시에는 어김없이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사 경영은 이미 전문 경영진에게 완전히 맡긴 상태였고 그에게는 오직 서영과 민준이만이 전부였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만호와 직접적인 대화를 피했지만 그의 존재에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식당 문을 열면 이미 청소가 끝나 있었고 설거지 거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만호의 손길이 닿은 식당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낡았던 테이블과 의자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었고 오래된 형광등도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서영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씩 바뀌어 가는 것들이었죠. 만호는 절대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서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회식을 나온 사람들이었죠. 서영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계산을 하는 일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서영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호는 서영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능숙하게 밥을 나누고 반찬을 담고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영은 만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서영이 주문을 받으면 만호가 음식을 준비했고 만호가 음식을 나르면 서영이 계산을 했습니다. 말은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처럼 척척 맞아떨어졌습니다. 손님들도 이들의 호흡을 보며 감탄했죠. 한 손님이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버님이 정말 일 잘하시네요. 서영은 황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아버지라고 하기에는 관계가 복잡했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식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만호는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서영은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평소보다 많은 손님이 와서 매출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기운이 없어 보였고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식당을 닫고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면 하루 매출이 날아가는 것이었죠. 13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딜레마였습니다. 만호는 서영의 고민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가, 민준이를 병원에 데려가라. 식당은 내가 지킬게. 서영이 망설였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괜찮다. 이제 메뉴도 다 외웠고 손님 응대도 할 수 있어. 걱정 말고 어서 가봐. 결국 서영은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만호는 홀로 식당을 지켰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손님들에게 메뉴를 설명하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해냈습니다. 저녁 늦게 서영과 민준이 돌아왔을 때 식당은 정리가 끝나 있었습니다. 만호는 하루 매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죠. 서영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괜찮나? 만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감기예요. 약 먹고 푹 쉬면 괜찮다고 하네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열이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만호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가 죽 끓여줄까? 네, 좋아요. 민준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만호는 주방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내는 과정이 마치 예전에 지훈이가 아플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영은 만호가 죽을 끓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70세가 넘은 노인이 13살 손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모습에서 그녀는 진정한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식당에 나이 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만호는 재빨리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해드렸습니다. 가장 편한 자리로 안내하고 쿠션까지 가져다 드렸죠. 할머니는 된장찌개 하나를 주문하셨습니다. 만호는 주방으로 가서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찌개를 끓였습니다. 할머니가 드시기 편하도록 야채를 작게 썰고 간도 싱겁게 맞췄죠.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드시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맛이에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해줬던 맛과 똑같네요. 그 말에 만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동적인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시자 만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요. 괜찮습니다. 어르신께서 맛있게 드셔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묵직한 것이 가슴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손님이 떠나고 식당 정리를 마친 후 서영은 처음으로 만호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만호는 행주를 개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13년 전에는 저희를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냐고요. 만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돈과 체면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지. 뭐가 중요한 건데요? 사람이지. 사람의 마음이고 가족이고. 만호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지훈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지.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죽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라도. 만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제라도 뭐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지훈이한테 못해준 것들을 민준이한테라도 해주고 싶고 며느리 너한테 못했던 것들도. 서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13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영은 오랜만에 지훈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액자 속 지훈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서영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있는 지훈 씨가 원한 걸지도 모른다고. 며칠 후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만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훈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비서실에서 회장님 행적을 추적해서 찾았습니다. 계약 건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서영은 그 대화를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만호가 정말로 큰 회사의 회장이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만호의 반응이었습니다. 만호는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다음에 회사에서 보자. 하지만 회장님, 이건 수백억 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해. 만호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상훈아, 미안하지만 돌아가. 부회장한테 대행하라고 해. 김상훈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식당을 나갔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백억 규모 사업보다 식당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니 만호가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만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돈이 많아요? 만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걸 궁금해하니? 친구들이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이래요. 그럼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만호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가족이 함께 있는 거지. 그럼 할아버지는 돈보다 저랑 엄마가 더 중요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한테는 너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서영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13년 전 그토록 돈에 집착했던 만호가 이제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서영은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3년간의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과거에만 매여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식당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만호와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식당을 열면 이미 준비가 끝나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고 바쁜 저녁 시간에는 만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만호 역시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기업가였지만 이제는 13살 손자의 숙제를 도와주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정리하던 서영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살기가 있었지만 참고 있던 터였는데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만호가 재빨리 서영을 부축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만호는 망설임 없이 서영을 의자에 앉히고는 민준이에게 어머니의 이마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만져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만호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며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이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만호는 민준이도 걱정하고 있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서영은 만호의 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순간이었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몸살이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권했지만 서영에게는 쉬는 것이 사치였습니다. 하루라도 식당을 닫으면
그날의 수입이 없어지니까요. 만호는 내일부터 며칠 동안 쉬라고 했습니다. 식당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이죠. 서영이 혼자서는 무리라고 당황하자 만호는 이제 메뉴도 다 외웠고 요리하는 것도 배웠으니 며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호는 정말로 혼자서 식당을 봐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만들어 서빙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만호의 정성스러운 서비스와 맛있는 음식에 만족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손님들은 만호의 정중한 태도에 감동했죠. 한 할머니 손님이 사장님 아버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음식 맛도 좋다고 칭찬하자 만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더 정성껏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층에서 쉬고 있던 서영은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3년 전 자신을 그토록 냉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식당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면 만호는 괜찮다며 오히려 민준이의 숙제는 다 했는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손자의 학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서영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만호 혼자 일하는 것이 미안해서였습니다. 식당을 보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하루 매출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만호가 많이 나아졌냐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영이 덕분에 좀 나아졌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만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3년 만에 서영이 자신에게 건넨 첫 번째 고마움이었습니다. 만호는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는 가족이니까라고 답했습니다. 만호의 말에 서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3년 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녀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들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만호가 직접 만든 미역국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차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 같다고. 민준의 순수한 말에 서영과 만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고. 며칠 뒤 모든 손님이 떠나고 식당 정리를 마친 후 서영은 만호를 처음으로 아버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아버님이라고 부른 서영의 목소리에 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영은 자신도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13년 동안 너무 원망만 했다고. 하지만 만호는 서영은 잘못한 게 없다며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만 줬다고 답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낳고 나서도 지훈이 얘기를 자주 했고 아버지가 얼마나 일만 하시는 분이었는지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물었습니다. 서영은 그래서 민준이에게도 할아버지 얘기를 해줬다고 답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지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서영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액자 속에서 지훈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지훈에게 아버지가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 가족을 잘 지키겠다고. 서영도 우리 함께 민준이를 잘 키우자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두 어른 사이에서 아빠도 기뻐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1년 후 식당은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가족 식당으로 입소문이 났죠. 만호는 더 이상 건설사 회장이 아닌 식당에서 주방을 맡았고 서영은 홀 서빙을 담당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식당으로 달려와 숙제를 하고 할아버지가 만든 간식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지훈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영과 민준이가 함께였습니다. 서영이 묘비에 새꽃을 올리며 지훈에게 우리 모두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만호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에게 아버지가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됐다고, 고맙다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세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혼자 빗속에서 참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비는 축복의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13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말이죠.